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오래전부터 한국을 괴롭힌 중국 불법 어선. 2. 열받은 한국의 한방에 발칵 뒤집힌 인니. 3.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오랫동안 중국의 불법 어선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온 한국의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해경은 어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취한 한국의 변화에 중국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태도가 강경하게 바뀐 것에 대해 중국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중국의 압력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것을 보고 중국은 한국의 태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한국을 자신의 영토로 보고 어선을 불법으로 활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자국의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준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의 결의와 변화에 대한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강경한 태도와 대응에 대해 당황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대응이 강화되면서 자신들이 한국에게 더 이상 무리를 부리거나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의지와 결단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민들은 중국의 불법 어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국도 국제 규범과 협력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어민들과 해양 자원 보호에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해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을 바라보던 남자는 무언가 반짝임을 느꼈습니다. 다급하게 주변 동료에게 반짝이는 빛을 알리며 위에다가 빠르게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빛이 느껴진 곳을 당겨보니 확실했습니다. 비상망이 울렸고 남자를 비롯한 선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빠른 속도로 어선을 추격했습니다. 올해 5월 한국 해경이 포착한 중국 어선은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재빠른 포착과 추격에 당황한 나머지 미처 정리도 하지 못한 채 한국 해경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잠잠해지던 모습을 보이던 중국 어선은 최근 갑자기 저인망을 비롯 각종 도구를 챙기고 서해로 나와 각종 어류들을 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와의 협정으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협약을 맺었던 것을 잊기라도 한 듯 이들은 서해를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간주버젓이 한국 해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을 단행했습니다. 보다 못한 해경은 이들을 잡는 데 온 힘을 쏟았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잡은 물고기를 뺏고 불법 무기들을 강제 회수하는 것이 해경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습니다.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이들 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한국의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드리는 것에 중국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죠. 특히 중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중국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인들 손에 잡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불만 요소였죠. 실제로 과거 한국 해경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명백히 중국 어선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의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등 제19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 불법 조업선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믿고 더욱 날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인 서해는 중국 어선들에게 황금 지역으로 다양한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존재 때문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해 수역을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기에 만약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에 발각되더라도 북한 쪽으로 달아나면 한국에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만약 해경이 북한 쪽으로 포격을 가하기라도 한다면 북한은 이를 공격이라고 간주. 한국으로 포격을 가할 수도 있어 사소한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서해에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는 상황 서해를 중국 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해경이 조업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가까이 가면 오히려 이 행위에 대해 침략 행위라고 규정지으며 되레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국인들의 불법 어업을 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고속보트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물건으로 해양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선박에 비해 기동력에서 월등하기에 설사 발각되더라도 중국 쪽으로 쉽게 달아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방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고속보트를 급습. 이를 체포해 내부 고속보트를 조사한 결과
실제 운용 시 최대 시속 88.9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보유한 고속단정의 최대 속도 시속 70km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해경은 어떤 무력수단을 쓸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포격 조치를 강화하고 실제 불법 어선에 대해 포격을 강행, 필요하다면 무력 충돌도 현장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죠. 그 전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정부에서 조치는 만들어놨어도 실제 실행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국 어선을 향한 실제 포격이 실행되었습니다. 인천 소청도 부근 해상에서 발견된 중국 어선 해경은 규정대로 불법 어업 중인 중국 선박을 향해 투항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어선은 응하지 않고 해경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며 극렬한 저항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어선은 당연히 해경이 포격에 겁먹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까지 중국 어선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한 일이 거의 없었기에 시간을 벌고 도망칠 궁리를 했는데요. 그 순간 어선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한국 해경이 본격적으로 포격을 쏜 것이죠. 중국 어선 정중앙을 포격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일부러 빗맞추면서 중국 어선 무력화를 노린 것인데요. 이 포격 한 번에 중국 어선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설마 했던 포격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든 것이죠. 해경은 강력한 포격 한 방으로 이들 중국인들을 제압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어선에 달려있는 고무보트를 이용 빠른 속도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지만 해경의 500톤급 중형함정 고속단정이 추격해 이들을 확보했습니다. 시원한 한 방을 보여주며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인데요. 중국 정부만을 믿고 뻔뻔한 태도로 조업하던 중국인들은 과격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 어민들 역시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포격한 것에 얼이 빠져 있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중국에 대해 애매한 태도가 아닌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단호한 태도로 나서겠다며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해경 출신을 발탁했습니다. 해경청 형사과장인 안성식 총경은 해경에서 뼈가 굵은 인물로 현장에서 베테랑인 인물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불법 어업을 고스란히 지켜본 산증인이나 다름없죠. 경제 2분과에 소속된 안성식 총경은 쇄신 의지를 굳혔죠. 덕분에 올해 초 해경은 서해상에 전략구역을 설정하고 대형 경비함 9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함선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 경계미획정 구역을 중심으로 3,000톤급 대형 경비함을 24시간 배치할 계획을 세웠죠. 경계미획정 구역이란 한국과 중국 사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이전까지는 영역 분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이 영역에서도 포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중국 어선이 포격당했다는 소식은 중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선 이에 대해 분노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황구시보의 사설이 실리면서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포격이 이들 중국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한국의 태도에 과거 중국 정부는 미친 짓을 하지 말고 중국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불법 어업을 펼친 중국 어선의 증거물을 보이며 이미 중국 정부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어선에 대해 한국 정부와 같이 단속에 나선 것을 예로 들었죠. 실제로 올해 4월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 단속선이 공동 순시활동을 펼치며 중국 한국의 수역 경계에서 몰래 조업하는 어선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불법 어업을 용인한 것에 사과하며 공동전선을 펼쳤던 입장이라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눈치를 봤던 한국이 스스로 몸을 사렸지만 강경하게 나오면서 중국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자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중국 불법 어선들은 이제 서해상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강경하게 나오는 한국을 피해 북한에서 조업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도 포격을 통해 중국 어선을 쏘는 일이 최근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방이라고 생각해 북한에서는 중국 어선을 용인했으나 점점 서해상에서 과도하게 물고기를 잡아가는 중국 어선을 북한에서도 더는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물고기 숫자와 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더 물고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나왔죠.
백령도 근처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북한에서도 고속정을 출몰,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더는 서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중국에 휘둘리는 순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한국. 이번에야 비로소 어민들의 삶을 괴롭게 한 중국 어선을 퇴치해 서해 바다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미래 패권을 좌우하는 자원 쟁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의 만행을 똑같이 따라하며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려던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무기로 삼아 한국을 협박하고 나서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검은 속셈을 미리 알아차리고 압박을 손쉽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예상을 벗어난 한국의 태도에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당황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저지르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며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미중 대결 속에 작은 계기 하나만 있어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중국은 전력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 중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직전 5년에 비해 23%가 줄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013터부터 2017년 사이 무기 수출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펼쳤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 역시 직전 5년 대비 1.1%나 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죠. 전쟁을 대비해 자국 무기 수출을 줄여 전력을 확보하고 향후 전쟁에서 자국 무기 정보가 외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단속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군사 동향을 보는 한편 중국은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히토류에 손을 뻗은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히토류 자석 공급망 통제를 위해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달탄소와 흐름 속에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히토류 자석을 중국이 독점 혹은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작년 12월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 규제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는 다량의 히토류 제품 및 기술이 그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네오디뮴을 비롯해 사마륨 코발트 등 중요 금속 기술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디뮴 자석의 경우 중국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생산은 물론 개발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전기차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은 물론이고 각종 자원까지 중국이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 세계, 특히 한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를 생산 중인 주요 대기업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다본 한국 기업은 탈중국을 선언하며 중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자원을 수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칠레나 미국 등 히토류 광산을 보유한 기업들과 제휴를 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와 공조해 기술 교류를 진행, 전기차 사업에서 중국에게 밀리지 않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중국 의존도를 쉽게 낮출 수 없기에 과도기 상황에서는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본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자국 역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가장 먼저 벤치마킹하고 나선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잘하면 중국과 비슷하게 자원의 이점을 무기로 사용하고 다른 국가를 향해 감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현대 첨단 산업을 위한 여러 주요 희귀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전기차와 함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량 보유국이자 주요 수출 국가인데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35%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죠. 니켈뿐만 아니라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다른 광물들 역시 인도네시아에 매장되어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바라고 있죠.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차단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기에 중국을 대신할 국가로 인도네시아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중국과 비슷한 짓을 저지르고 나섰습니다. 바로 천연자원 동제를 동해 인위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천연자원 수출 금지입니다. 천연자원, 특히 광물 자원이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자국 산업 보호,
라는 명목으로 해외 수출기를 막고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죠. 석탄과 니켈 수출을 금지해 전 세계적인 쇼크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보크사이트를 다가오는 6월부터 수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수출 금지에 대해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년 탄소 기반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에너지 대란을 촉발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다량 수입하던 일본은 대사가 직접 대통령을 접견, 석탄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 요청할 정도였죠. 이번 보크사이트 금지는 석탄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전기차와 항공기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바로 보크사이트이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 보크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인도네시아가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할 경우 전 세계 보크사이트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알루미늄 기반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던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쇼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고 장시간 움직일 수 있을수록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결정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게입니다. 차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전기차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차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오래 운전이 가능하기에 전기차 업체에서는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기존에 쓰던 재료 대신 전기차 주요 재료로 사용할 만한 재료로 최근 알루미늄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기존 철강보다 20터부터 30%나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기에 차세대 전기차의 주요 재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연구하는 현대차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알루미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광물 기업인 아다로미네탈과 손을 잡으며 미리 알루미늄 공급처를 확보했는데요. 이를 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자원 압박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원자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의 태클은 참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도네시아의 금지 명령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크사이트 금지 명령에 대해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이 태연한 이유는 바로 보크사이트를 이용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것보다 알루미늄 재활용을 동해 필요한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알루미늄만 재활용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에 위치한 노벨리스라는 기업 덕분입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아변 및 가공업체인 노벨리스는 한국에 거점을 두고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활용 원료 사용률이 57%에 달할 정도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활용은 스크랩과 폐알루미늄 음료 캔을 이용해 새 알루미늄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알루미늄은 재활용해도 가치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특성을 지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반복해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만 잘해도 보크사이트를 수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현대차 역시 노벨리스와 제휴를 맺고 협력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노벨리스는 제네시스 모델부터 전기차 모델인 코나 EV, KONA EV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인 아이오닉, IONIQ까지 다양한 차종의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알루미늄 공급처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금지 조치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차세대 전기차 사업에도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공급을 약속했고 현대차는 노벨리스의 공급량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보크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호주나 중국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대체품을 수입할 곳이 인도네시아 한 곳이었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호주와 중국 등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보크사이트를 사용해서 가공하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도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할 필요 없이 인도로부터 알루미늄을 직접 수입하면 되기에 인도네시아의 제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역시 인도네시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니켈 파동과 석유 파동에서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을 두고 WTO는 여러 차례 경고를 준 바 있는데요. 이번에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까지 저지르자 더는 참지 않은 것입니다. WTO는 원자재 접근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부당한 접근 제한을 두고 있다며 국제 수출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WTO의 판단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발하면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도 딱히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WTO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처럼 자원을 무기로 삼아 압박하며 한국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었던 인도네시아. 그러나 중국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의 자원 무기화 전략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한국과 좋지 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 소식에 자극을 받은 건지 일부 분담금을 지불하고 KF-21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갚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일부분만 갚으면서 추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한국의 자국 조종사를 파견, 기술력만 쏙 빼내려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 이행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투기의 주 원재료인 알루미늄으로도 한국을 압박하려 나섰으니 한국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참고 봐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 인도네시아가 다시는 한국을 향해 이런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딱지를 떼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한국으로 날아온 그는 자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재산인 천연가스 대부분을 한국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지난 2021년 7월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 뒤에 따라다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당당히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 무역개발회의 UNCTAD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분류해뒀습니다. 경제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99개국과 선진국 그룹 B 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 25개국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는 했지만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서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10,000km를 날아온 그는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필라이프 제킨토 니우시 대통령입니다. 바쁜 일정 전부 미루고 아내와 함께 거제로 날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럴술, FLNG, 플로팅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선. 도대체 어떤 선박이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방도시까지 불러들인 것일까요? 왜냐면 이날 삼성중공업이 건조에 출항시킨 선박은 부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로 불리는 FLNG 선으로 이는 전 세계에 단 4대뿐입니다. 그리고 건조 즉시 모잠비크로 출항해 모잠비크 제4해상 광구에서 작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박은 바다에 뜬 상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심해에서 끌어올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채굴 및 정제한 후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FLNG의 정박한 수송선에 LNG를 옮겨 싣는 임무까지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선박이지만
사실상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총 4대의 FLNG 선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4대를 전부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습니다. 2011년 로열 더치셀이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렐류드 FLNG, 2015년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페트로나스 두아 FLNG,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생산 중인 코랄술 FLNG는 2017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선박으로 이 세 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로부터 FLNG 한 척을 수주해 말레이시아 해상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FLNG를 건조한 겁니다. 보통 FLNG 선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렐류드 FLNG의 경우 축구장 4개를 붙인 것보다 더 큰 488m, 폭은 74m에 달합니다. 연면적 430만 m2은 휴양도시 모나코 면적 195만 m2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나코보다 2배 큰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전기, 액화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최첨단 선박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프리카 국가이고 1인당 GDP가 $500, 2021년 기준가 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해 선박을 발주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FLNG 선을 샀느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개도국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대륙이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죠.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뜨거운 기후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여기에 독재자들로 인한 끊임없는 내전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 아래에는 신이 은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양질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70조 큐빅피트 TCF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이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전 세계가 16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 북동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서 인도양을 끌어안은 모잠비크는 1970년대까지 해상에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아예 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측만 난무한 상태로 3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야 아주 미미한 양의 천연가스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솔의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잠비크를 직접 탐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미국의 에너다코, 아나다크오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1년 북동부 해상지역에서 본격 탐사에 나서 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6개 광구를 탐사한 에너다코는 제1광구와 제4광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찾아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미 1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한 LNG를 확보한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LNG 운송을 위한 LNG선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로 보낸 FLNG 선은 제4광구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발주된 선박이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면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만큼 채굴과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LNG 운반선 시장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발주될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겁니다. 조선업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2020년 현대사모종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7척에 대한 건조예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추진을 맡은 프랑스의 토탈이 내전에 의한 무장반군의 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물러서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올 상반기 최종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후 추가로 발주될 23척을 전부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비단 LNG선 수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우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대설비 조성 공사까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 산업단지에서 연산 640만 톤 규모의 LNG 에콰트레인 2기 및 부대 설비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중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계장 등 핵심 공정 분야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배에 실어 이동하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6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문반이나 저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90여 기 중 10기를 시공했을 만큼 경험과 능력 모두 출중한데요. 이미 2020년 5월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독점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뉴지 대통령은 이후 이번과 동일한 FLNG선 1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만약 오늘 출항한 코랄 술호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을 고려하고 있다. 고 언급했죠. 아마 없는 돈 끌어모아 한국산 군함을 구매한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가진 모잠비크가 건설, 채굴, 수송, 경비까지 전부 한국에게 몰아주려는 것일까요?